자, 오늘은요, 팬카페 시청자분들 올려주신 괴담 읽을 건데, 오늘은 좀 일본 괴담이랑 레딧 괴담, 이거 위주로만 싹 읽어버리겠습니다. 보자. 첫 번째 글, 구글님이 일본 글 많이 번역해주셨어요. 고찬 번역, 심야의 방문자. 6년 전쯤에 낡고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 때 이야기. 입주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나? 심야에 초인종이 울려서 그 소리에 잠이 깼다. 근데 귀찮기도 하고 어차피 올만한 지인도 없어서 그냥 장난이겠거니 하고 무시했다. 그 후에도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어서 화가 났다. 그래서 문 너머로 시끄러워! 하고 소리 질렀다. 와, 이거 나도 했었는데. 나는 이거 왜 했는지 알아요? 이 집 말고 전전집에서 내가 방송에서 한 번 말했는데 전전집이 그 오수영 살았던 집. 거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거기가 대학생들이 좀 많이 살아서 밤이면 밤마다 진짜 시끄러웠어. 나 진짜 죽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양옆에서 난리가 서라운드로 들렸어요. 그 소리가. 남녀의 소리가. 그래서 내가 진짜 어느 날은 못 참겠어가지고 현관으로 뚜벅뚜벅 가서 문 밖으로 조용히 하고 소리 질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던 집이 아마 오수영 집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수영 집에서 갑자기 그 소리가 뚝 멈추더니 그 남자가 뭐?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 후로 소리가 멈췄어. 내가 진짜 너무 빡이 쳐가지고 진짜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서 잠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짝짓기 광고 아니야? 그러니까 안 궁금한데. 아씨. 그래서 그랬더니 얼마간은 안 오게 되어서 안심하고 있었더니 잊을만 할 때쯤 또 왔어. 이번에는 초인종이 아니라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나더라고. 또 퍼부어줬더니 이번에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오더라고. 또 시끄러워 이렇게 한마디 했나 보다. 경찰에 신고할까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자기 전에 손잡이에다가 순간 접착제를 발라두고 그 녀석 손이 붙어서 못 오게 되면은 경찰을 부르려는 생각이었다. 이거라면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그날은 두근두근거려서 늦은 밤까지 자지 않고 그 녀석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심야 4시쯤이었을까? 발소리를 죽이면서 누군가가 현관에 접근하는 기척이 느껴졌다. 왔다! 크크! 라고 웃음을 참았더니 찰컥찰컥 거렸다. 보통은 찰컥찰컥 2번 정도 하다 돌아갔는데 그날은 몇 번이고 찰컥거렸다. 당황했구나. 크크크. 신이 나서 문 너머로 바보! 지금 경찰 부를 테니까 얌전히 기다려라. 라고 말했더니 찰컥찰컥 소리가 멈추고 조용해졌다. 포기했는가 보다 싶어서 110, 일본 경찰 번호죠. 110에 사정을 설명했더니 온다고 했다. 10분 정도 기다렸더니 경찰이 왔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다. 초인종이 울리고 경찰입니다. 열어주세요. 라고 했다. 범인은 대체 어떤 기분 나쁜 녀석일까 하고 두근거리며 문을 열었더니 경찰밖에 없었다. 하고 당황해서 범인이 경찰인가? 그런 오컬트적인 그런 건가? 하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경찰이 나와보라고 해서 밖에 나가 손잡이를 보니 범인의 벗겨진 피부가 새빨갛게 생생히 남아있었다. 어떻게든 뺐나 보다 손을. 거기 살이 붙어있구나. 무서워져서 그곳에서 이사했지만 아직 그 녀석은 잡히지 않은 것 같다. 끝이에요. 저 어떻게 떼어내냐. 근데 저 DNA 이런 걸로는 거기까진 수사를 안 하려나? 슈퍼마리코 손바닥 사수님. 레딧글, 내 친구가 끔찍한 장난으로 죽었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내 생각에 가장 끔찍한 죽음은 사고사야. 지난주에 한 엄마가 갓난아기 위로 굴러서 아기가 질식했다는 기사를 읽었어. 매년 어린아이들이 뜨거운 차 안에 방치되어 사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도 들어. 예를 들어서 한 소년이 숨바꼭질 하다가 플러그가 뽑힌 냉동고에 숨어서 질식사했던 것처럼. 상상해봐. 만약 네가 이런 상황들 중 하나라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떨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나한테는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보다 훨씬 더 무서워.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상처 입힌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유령에 시달리는 게 훨씬 낫겠어. 내 남편 웨이드는 정반대야. 그는 사고에는 전혀 동요하지 않지만 악마나 복수심에 불타는 유령이 나오는 공포영화는 몹시 무서워해. 내가 그에게 그런 것들은 실존하지 않는데 왜 무서워하냐라고 말했더니 그는 사고에는 악의가 없으니 실제로 존재하지도 모르는 살인마 유령만큼 무섭지 않다고 반박하더라. 내 생각에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악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말이지. 어쩌면 진짜일지도 모르는 유령에 대해서는 아니야. 만약 유령이 있다면은 내 제일 친한 친구가 분명히 나를 따라다니고 있을 테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해. 아시다시피 잘못된 장난으로 인해 벌어진 일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난 숨을 멈춰. 죄책감에 숨이 막히거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 잘못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기소된 적도 없고 친구들은 내가 자책하는 걸 그만둬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내 잘못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고. 로사는 혼자서 여행 가방 안으로 들어갔어. 라키샤와 내가 도와줬고 우리는 모두 술에 취해 낄낄거리고 있었어. 로사는 볼린을 놀라게 해주려고 했던 거야. 우리는 볼린을 엄청 좋아했거든. 잠시 되돌아가서 설명해볼게. 우리는 파티에 갔었어. 우리 친구들은 몇 년 동안 함께 지내온 사이였고 숙소를 빌렸지. 나 당시에는 그저 짝사랑 상대였던 남편 웨이드. 아, 결혼 전이구나. 그의 친구들인 볼린, 터커, 제이비, 그리고 내 절친은 라키샤, 로사, 케이가 함께였어. 그날 하이킹하면서 만났던 다른 친구들도 몇 명 들렀는데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네. 다만 우리 모두 술을 엄청 마셨다는 거는 확실히 기억해. 그리고 로사는 한창 애교를 부리던 시기였어. 로사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하지만 완벽하진 않았지. 마치 모든 꽃에서 꿀을 빨아들이는 나비 같았어.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지. 아름답고 열정적이지만 그녀가 받는 관심이 조금은 질투나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경외심도 느꼈어. 그녀와 사귀는 사람은 누구든 푹 빠져버리는 것 같았지. 마치 그녀가 인생의 사랑인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로사는 절대 진지한 관계는 맺지 않았어. 제이비랑은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다가 웨이드를 유혹하기도 했지. 내가 웨이드를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그랬다는 게 좀 얄밉긴 했어. 아, 이런 여자구만. 하지만 인기는 많은. 심지어 케이랑은 양성애적인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고 이제 그녀의 시선은 볼린에게 향했어. 그녀가 여행 가방 안에 숨자는 아이디어를 낸 게 내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그녀의 생각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네. 짐은 전부 지하실에 있었어. 우리가 숙소에 도착했을 때 남자애들이 짐을 거기에 넣어뒀거든. 라키샤가 볼린의 여행 가방은 시체도 숨길 수 있을 만큼 커! 라고 말했어. 그때 로사 혹은 내가 그 안에 숨어버리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지. 로사는 장난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 속옷만 입기로 했어. 볼린이 여행 가방을 방으로 가져가 열면은 얼굴이 붉어질 깜짝 선물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 우리는 정말 멍청했어. 판단력이 엉망이었지. 특히 술에 취해서 더 그랬어. 로사가 지퍼에 머리카락이 끼었다고 칭얼거리면서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자 라키샤와 나는 남자애들한테 가서 모두의 가방을 방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재촉했어. 볼린이 내 가방을 가져다 줬던 게 기억이 나. 나는 케이와 함께 텐트에 자고 있었어. 숙소에 모두가 쓸 수 있는 방이 충분하지 않아서 별빛 아래에서 자고 싶었거든. 케이는 이 장난을 전혀 몰랐고 내가 볼린에게 계속 안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확인하라고 재촉하는 걸 보고 좀 어리둥절해했어. 볼린이 나간 후에 나는 케이에게 로사 얘기를 해줬어. 케이는 술에 취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로사가 안에 갇혀있지 않은지 확인해보라고 나에게 말했어. 그래서 나는 혹시 캐리어가 계단 아래에 아직 있는지 확인해봤어.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나는 술에 취해 있었어. 나중에 우리 모두 밖에서 불꽃놀이를 보고 있는데 볼린이 안 보이는 걸 알아채고 웨이드에게 어디 갔냐라고 물어봤어. 볼린은 일찍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하더라. 볼린이 안 돌아오길래 라키샤랑 나는 로사가 같이 방에 있는 거라고 속옷을 이용한 작전이 성공한 것이라 생각했어. 사실 라키샤랑 나는 저녁 내내 그 얘기를 속삭였어.
아침에 볼린이 내려왔을 때 라키샤와 나는 씩 웃으면서 어젯밤에 대해 물어봤어. 근데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 라키샤가 로사가 어디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여전히 모른다고 했어. 그런데 그의 여행 가방은 어떻게 된 걸까? 열어보지 않았던 걸까? 그는 누군가 자신의 옷을 전부 옷장에 쌓아놓았다고 했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고 누군가 장난을 친 것 같다고 생각하며 가방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로사가 들어갈 거를 위해서 옷을 다 빼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는 거야? 라키샤가 물어봤어. 두려움이 내 속에서 피어올랐어. 맙소사 라고 생각했고. 라키샤는 로사가 속옷 차림으로 그를 놀라게 해주려고 안에 숨어있다고 말했는데 볼리는 황당한 얼굴을 하면서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고백했어. 아무도 로사를 알지 못해. 우리는 어젯밤 로사를 본 사람이 있기를 바라면서 서둘러 다른 사람을 깨우러 갔어. 야, 그 가방은 지금... 하지만 난 취해 있었단 말이야. 정말 취해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어. 나는 지하실로 내려갔어. 여행 가방은 여전히 계단 맨 아래쪽에 놓여 있었어. 그거는 우리가 전날 밤 로사를 안에 넣어 지퍼를 올렸을 때 그대로 있던 자리에 있었어. 아무도 여행 가방을 열고 싶어 하지 않아. 소년들은 누가 거기에 가방을 두고 갔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어. 제이위는 자기가 가방을 들어 올렸는데 너무 무거워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말했어. 모두들 다른 누군가가 가방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볼리는 옷장에 자기 옷이 쌓여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 이제 어그로가 옷장으로 끌렸네요, 볼린. 볼린이 가져갔었는데 이 캐리어를. 라키샤가 지퍼를 잡으려 할 때 나는 부끄럽지만 밖으로 나갔어. 웨이드가 나와서 내 옆에 앉았어. 그는 시체, 피, 그런 것들이 무섭다고 말했어. 다른 사람들이 여행 가방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는 동안 웨이드와 나는 밖에 앉아 있었어. 맙소사라는 탄식과 속삭임이 들려올 때마다 웨이드는 내 손을 꽉 잡았고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어. 물론 그녀는 질식사했어. 경찰은 왜 우리 중에 누구도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의아했지만 케이는 머쓱하게 폭죽 소리 때문이라고 말했어. 경찰은 장난이 부른 잘못된 결과라고 결론지었어. 내 친구들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말해. 결국 로사가 자신의 불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 그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고 우리 모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만 그 누구도 비극적인 사고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하지만 지퍼를 닫은 건 내 손이었어. 침대에 누워 그녀가 숨이 막혀가는 모습을 떠올렸어. 왜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그녀의 희미한 외침조차 듣지 못했을까? 그녀가 어둠 속에 갇혀 도움을 간절히 호소하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상상하니 숨이 막힐 것 같아. 하지만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런 진짜 이유는 오늘 아침 뉴스에서 속옷 차림의 여성이 해변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받기 때문이야. 남편은 뉴스를 보다가 채널을 돌렸는데 왜 그랬냐고 물으니 놀란 표정으로 내가 충격을 받을까봐 그랬다고 하더라. 왜? 라고 내가 물어봤어. 로사가 생각날 것 같아서. 속옷만 입은 시체라니. 아마 그 부분 비슷했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 비극의 그 부분은 내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 속옷만 입은 그거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후로 우리가 모두 그녀에 대해 얘기하는 것에 멈췄던 게 떠올라. 그녀의 죽음은 뉴스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들 뿐이었어. 자세한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어.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로사의 죽음은 금기시되는 주제가 되었어. 마치 그녀가 우리와 함께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말없이 그녀를 잊기로 합의했어. 좀 그렇다, 약간. 이 사람 마음도 약간 이해가 될랑 말랑 하네. 그냥 죽어서 없애버렸네요, 기억에서. 근데 또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뉴스 보도를 떠올릴수록 그날의 느낌이 다시금 되살아나. 마치 계단 꼭대기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보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보이는 듯한 느낌. 곧 닥쳐올 것 같은 공포감 말이야. 맙소사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나는 곧 토할 것 같아. 웨이드도 그녀와 사귀었고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불꽃놀이 전에 계단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거기에 여행 가방이 없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져. 이제 궁금해지네? 웨이드가 여행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본 적도 없고 집어 들거나 열어보거나 옮긴 적도 없다면은 그녀가 속옷 차림으로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위에서 말한 게 아니야?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인데 원글 작성자가 댓글로 의견을 나눴대. 그래. 이거 레딧 원글에서 나는 속옷 차림인 걸 그냥 안 줄 알았어. 위에서 말한 건 줄 알았어. 그 위쪽 글에서. 이거 주인공이 우리가 사실 어제 로사 이렇게 해서 속옷만 입혀서 볼린 놀래켜줄라 했거든. 이런 식으로 위에서 말한 줄 알았네. 아니면은 진짜 안 말했나? 그냥 볼린 놀래켜주려고 로사가 안에 들어갔어 까지만 말했나? 근데 이건 너무 슬퍼. 그냥 로사를 잊기로 했다고. 헐. 그리고 지하라 가지고 진짜 소리가 안 들리긴 했겠다. 더. 다음도 레딧이에요. 같은 분이 반송이라고 표시된 소포. 내 이웃은 짜증나는 유튜버 지망생 중 하나야. 나한테 하는 말 아니겠지? 나 지망생은 아니고 유튜버 됐으니까 나는 조용히 합니다. 몇 년 동안 그가 계피가루를 뱉어내고 차가 천천히 진입로에 내려오는 동안 차 본인 위에 드러누워 있고 약간 그런 빡센 유튜버인가 보다.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면서 대박! 실패! 아니면은 대박 성공! 같은 그런 소리를 지르는 걸 봤어. 바이럴 스타가 되려고 온갖 엉뚱한 짓을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지긋지긋해. 그래서 며칠 전에 그가 내 문을 두드리고 몇 주 동안 여행을 간다면서 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고 했을 때 솔직히 안도했어. 당분간 그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 그의 기행이 내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항상 걱정했었거든. 처음 며칠은 별일 없이 평범했어. 그는 몇 통의 고지서와 스팸 메일, 그리고 아마도 생일 카드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카드를 한 장 받았어.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 앞에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 상자 안에는 커다란 빨간 글씨로 반송이라고 적혀 있었어. 내가 덩치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 솔직히 혼자서 그 상자를 드는 거는 정말 힘들었어. 엄청나게 무거웠거든. 길을 건너 집까지 옮기는데 더 힘들었고 계단을 넘어 현관문 안으로 들여놓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차고에 두고 오기로 했어. 어차피 차고에 차를 세워두는 것도 아니었거든. 차고 문은 정말 엉망진창이라 힘껏 쳐야만 열렸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차고 문과 씨름하는 것보다 차라리 차를 차도에 세워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은 뻑뻑한 문을 열려고 애쓰는 동안 상자를 내려놨어야 했는데 세 번째로 문을 발로 차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소포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어. 안에서 작은 균열 소리가 들렸어. 뭔가 깨졌나? 젠장! 나는 욕설을 내뱉었어. 중요한 물건을 부수지 않았길 바랐지만 이웃에게는 말하지 않고 그냥 우연히 고장난 거라고 생각해 두기로 했어. 두 손을 자유롭게 한 채 마침내 차고 문을 열 수 있었는데 문이 끼익끼익거리는 소리를 내며 위로 올라갔어. 나는 상자 나머지를 끌고 와서 이웃이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석에 놓았어. 착하다 이 사람. 그리고는 그 일을 완전히 잊고 있었어. 며칠이 지나기 전까지는 말이야. 차고와 집 사이 문틈으로 악취가 스며들어오기까지 정확히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천천히 냄새가 퍼져왔어. 스컹크 냄새와 비슷한 역겨운 단 냄새가 났는데 처음 며칠 동안은 정말 로드킬 당한 동물이 집에 썩은 냄새를 풍기는 거라 생각했어. 그러다가 냄새가 점점 심해지는 걸 느끼고 나서야 냄새의 근원을 찾아보려고 했어. 차고 문을 열자마자 코를 움켜쥐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냄새가 확 풍겨왔어. 범인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 차고에서 바뀐 거라고는 구석에 놓인 상자 하나뿐이었지. 아마 매달 고기를 배송해주는 구독 상자였을 거라고 생각했어. 냉장고 밖에 너무 오래 둬서 고기가 상했을 거라 여겼지. 상자가 그렇게 크고 무거울 정도면은 도대체 고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었을까? 소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있었을까? 나는 가위 한 자루를 손에 든 채
코를 막고 상자에 다가갔어. 바닥이 눅눅해져서 손가락으로도 뚫을 수 있을 정도였으니 가위가 필요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상한 고깃집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싶진 않았어. 사실은 그 눅눅한 바닥 때문에 상자를 열 수밖에 없었긴 해. 상자를 통째로 끌어올리면은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질 테니까. 고기 조각들을 쓰레기 봉투에 하나씩 담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텐데 그 일은 정말 하기 싫어. 가위로 골판지 상자 밑부분을 테이프를 뜯어냈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자 상상을 초월하는 악취가 밀려왔어. 마치 불타는 오븐의 문을 열은 것 같았는데 열기 대신에 오줌, 땀, 똥, 부패한 냄새가 뒤섞여서 입안을 가득 채웠어. 왜 입안을 가득 채워? 아우. 너무 심해서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을 억지로 참아야 했어. 그 끔찍한 냄새에 더해 상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까지 맡았다면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거야. 부끄럽지도 않지만 신선한 공기를 쐬려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어.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차고에 있었던 탓에 냄새가 옷에 배어들어 그림자처럼 달라붙었어. 온갖 방법을 다 쏟아봤지만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아. 방향제도, 마스크팩도, 샤워도 3번 하고 옷도 갈아입어봤지만 소용이 없어. 차고에 상자가 열린 채로 놓여있는 매 순간 그 냄새는 집안으로 스며들 기회를 주는 셈이었지. 결국 그냥 감수해야 했어. 나는 차고로 돌아갔어. 상자 뚜껑은 마치 나를 유혹하듯이 여전히 열려 있었고 나는 만반의 준비를 했어. 빨래 집게로 콧구멍을 막고 한 손에는 쓰레기 봉투, 다른 한 손에는 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척제, 그리고 안에 든 내용물이 손에 닿지 않도록 긴 고무장갑까지 꼈어. 하지만 알고 보니 그런 것들은 하나도 필요가 없었어. 나는 그 상자 안에 내용물을 만지거나 치울 필요는 없었지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야 했어. 상자 안에는 고기가 들어있었는데 소나 돼지 그런 고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웃이 들어있었어. 죽은 채로. 비록 온전한 몸이었지만 죽어 있었어. 경찰에 신고했고 당연히 신문을 받으러 연행되었어. 차고에 시체가 있는 남자를 의심하지 않을 순 없잖아. 다행히 곧 내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걸 알게 됐어. 상자 안에는 내 DNA가 묻어 있었고 집안 곳곳에 냄새가 배어있을지는 몰라도 내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이웃집 남자 손에 들려 있었어. 바로 브이로그 카메라. 이랬어. 그들은 나에게 그 영상을 딱 한 번 보여줬어. 보여줄 권리가 있었는지 아니면 나를 너무 안쓰럽게 여겨서 보여주는 게 나쁠 것 같다고 생각했는진 잘 몰라. 어쨌든 난 그 영상을 봤어. 내 이웃은 택배시설 밖에 놓인 상자 안에 앉아서 자기 몸을 택배로 보내서 주 경계를 넘나드는 계획을 세상에 떠벌리고 다녔어. 아, 이상한 걸 안 했던. 소변통, 음식, 베개, 그리고 손전등 몇 개를 챙겨왔더군. 그의 친구, 그니까 그의 집에 몇 번 와서 그의 기행을 도와주던 다른 남자가 상자 뚜껑을 닫고 아마도 그를 택배에 실어 보냈을 거야. 그 후에 몇 시간, 아니 며칠 동안 정확히 모르지만 이웃은 자신의 여정을 짧은 영상으로 몇 개씩 녹화했어. 지금 트럭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창고 안에 있나 봐요. 여기 꽤 따뜻하네. 음식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 뭐 이런 식이었지. 그러다가 마지막 영상을 올리던 순간 상자가 넘어졌어. 그는 목이 부러졌고 그렇게 끝이었어. 카메라는 메모리 카드가 꽉 차거나 배터리가 다 떨어질 때까지 녹화를 계속했어. 경찰이 영상을 보여준 후 내가 경찰에게 말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 영상에서 들었던 소리 하나가 내가 죽는 날까지 날 괴롭힐 거야. 그의 목이 부러진 추락 직후 영상 속에서 나는 차고 문이 끼익거리는 익숙한 소리를 들었으니까. 아, 이 사람이 떨어뜨려 죽인 거였어. 헐. 아, 그 균열 소리가 모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였구나. 근데 어쨌든 얘 다시 돌아왔네? 이 유튜버? 만약에 안 떨어뜨리고 무사히 딱 배송을 했었으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였네요? 헐. 이거 좀 이거는 솔직히 죄가 있다고 하기 너무 그렇다. 이거 너무 재수없는 일이다.
대박 실패. 대박 실패. 이거 대박 실패네. 아이. 대박 성공. 이거 안 떨어뜨렸으면 대박 성공인데. 씨. 대박 민폐. 다시 일본 글. 또 짧고 굵은 건가 봐요. 구글님. 제목이 열어봐요. 무서워. 열어봐. 저는 항상 집에 오면은 바로 우편함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거나 자동차 판매 전단지가 들어있는 정도였습니다만 어느 날 아무런 특징도 없는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안에는 새하얀 종이에 또박또박하면서 정중한 글씨로 열어봐 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솔직히 불쾌했어요. 그날부터 문단 속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매일 들어가 있었어요. 그 무지 봉투가. 내용은 매일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은 열어봐 전자레인지 라든가 열어봐 책상 서랍 라든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자레인지에서 꺼내는 걸 까먹은 냉동식품이 들어가 있기도 했었고 책상 서랍에는 잃어버렸던 피어싱이 들어있었습니다. 뭐야? 뭘 알고 하는 건가? 솔직히 이사를 고민하긴 했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 입은 게 없어서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이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곳들을 열어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침대 아래 옷상자를 열어봐. 그치,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장롱 안에 소품함 열어봐 라든가 그곳에는 인간의 손톱, 머리카락, 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일도 너무 바쁘고 매일 녹초가 되어서 도저히 이사할 여유가 없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는 여느 때처럼 무지봉투가 들어있었어요. 안에는 열어보라는 내용이 아니라 전신 거울 뒤쪽 봐봐 였습니다. 무서웠지만 전신 거울 뒤쪽을 봤습니다. 거기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방이었어요. 딱 장롱 안에서 찍은 듯한 각도였습니다. 사진 뒤쪽에는 봉투 내용물 같이 정중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장롱 안에 있어. 열어봐. 라고요. 헐. 여기까지야. 어우, 너무 재수없다, 이걸. 여러분, 장롱 열어봐. 나는 옷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 아까 누가 변기 커버 열어봐 라고 해서 중간에 웃을 뻔했잖아요. 변기 커버 열어봐. 부끄럽지만 일도 너무 바쁘고 매일 녹초가 되어 내리지 않은 응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내일 잠바 입지 말고 출근해야지. 죽어요. 지금 한파예요. 안 돼. 그냥 열어. 그래요. 여러분, 이중장병을 잘하면은 이런 일이 없어요. 걱정 마시고. 나도 전신거울 저기 있는데 무섭다, 무서워. 제목이 너무 재수없어. 열어봐. 딱 세 글자만 적혀있는 거. 다음 것도 이거 일본 것도 읽어볼게요. 게임을 만든 직후에 나는 옛날 아니구나. 도라에몽이 아니야. 드래곤 퀘스트를 좋아한다. 도트 그래픽 게임 그런 드래곤 퀘스트 같은 게임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툴이 있다고 한다. 이게 뭘까요? 도라쿠에. 드래곤 퀘스트를 줄여서 도라쿠에라고 해요. 이름하여 RPG 쯔꾸루 게임. 쯔꾸루. 이게 툴이죠. RPG 쯔꾸루 게임 만들 수 있는. 이거를 사용하면은 지금 이거 검열했는데 다 알아내고 있어. 이거를 사용하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RP를 직접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무조건도 간단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자기 취향의 게임을 만들 수 있다. 왜 굳이 스스로 게임을 만드냐고? 기성품 게임도 물론 재밌긴 한데 나라면 이런 얘기로 만들 텐데 라든가 이 부분 전개는 이렇게 해주면 좋았을 텐데 같은 순간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거 나 약간 영상 편집에 발들인 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나라면 저런 식으로 편집 한번 해봤을 텐데
나도 해보고 싶다. 저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라고 약간 이거 있었어. 그렇다면은 차라리 스스로 만들자. 잘 풀린다면 그 게임을 팔 수도 있겠지?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시작했다. 자작 게임은 규제만 잘 지킨다면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에 출품할 수도 있고 해외 전용 사이트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고로 이 자작 게임을 실제로 판매해봤더니 생각 외로 반응이 좋았다. 재미있다. 라든가 스토리가 괜찮은 수작이다. 같은 댓글이 판매 사이트에 달려서 700엔에 판매 중이었는데 그 달에만 수수료를 제하고도 5만엔의 수익이 났다. 오. 친구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조금은 질투하는 듯한 얘기를 들었긴 했지만 엄청난 하이 퀄리티의 3D 게임을 만들면은 만든 뒤에도 여러 버그가 나와서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2D 도트 그래픽 게임이라 그렇게까지 손이 많이 가진 않는다. 내 SNS에도 올려서 다음 달에는 매출이 거의 2배 정도 올랐다. 매출 이꼴 내가 만든 게임이 평가받았다. 이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기뻤다. 어느 날 스토어 내에 달린 댓글을 읽고 있었는데 신경 쓰이는 댓글이 있었다. 시작의 마을에 있는 적이 너무 강해서 잡을 수가 없다. 그때 나는 시작의 마을? 이라는 의문이 들었다. 왜냐면은 거기서는 기본적인 조작법을 배우기 위한 튜토리얼이 메인이라서 마을 안에 적을 배치해둔 적이 없다. 이 게임은 어디까지나 즐겁게 게임하는 것에 비중을 뒀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잡을 수 없는 적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댓글이 시작으로 그 강한 적에 대한 정보를 구한다 라던가 왜 그런 강한 적이 있는 거임? 같은 댓글이 많아졌다. 그 중에서도 제1마을에 사람이 없을 때 그것과 만나게 된다 라는 댓글이 많았다. 참고로 제1마을 사람이라는 것은 마을 입구에 있는 어서오세요 시작의 마을의 용사요 라는 대사만 치는 NPC를 가리킨다. 이 RPG 찌꾸루로 배치한 캐릭터는 내가 삭제하지 않는 이상 계속 존재한다. 그래야 하는 게 맞는데 시험삼아 내 PC로 게임에 로그인해서 시작의 마을로 가본다. 하지만 평소대로 제1마을 사람이 마을 입구에 서 있다. 말을 걸어보니 어서오세요 시작의 마을의 용사요 라고 대답하고 별 이상이 없다. 일단은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도 달라진 건 없었다. 여기서 나는 SNS에 달린 댓글에 답글을 달며 불쾌하게 느끼셨다면 죄송하다 라 사과를 하고 좀 더 자세히 상황을 물어봤다. 그러자 여러 댓글이 달렸는데 게임 구입 후 로그인해서 최초 조작 설명이 끝나고 무기를 장비하면 나옵니다. 초기 HP가 500밖에 안 되는데 최초의 적이 한 번 타격에 499 데미지를 주니 두 번째 턴에서 죽는다. 등등 최근 시작한 유저들은 높은 확률로 그것과 마주친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거 없는데요? 란 얘기도 있다. 이건 대체 무슨 현상이지? 거기서 나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 의문의 적은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버그이니까 최근 이 게임을 시작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나도 신규 등록을 하면은 그것이 나오지 않을까? 내 게임 데이터를 일단 삭제하고 다시 게임에 들어갔다. 그리고 새 계정을 파서 들어갔다. 게임이 시작되고 시작의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1마을 사람이 없다. 성공한 것 같다. 마을에 들어가자 밝은 분위기, BGM도 꺼졌다. 완전 무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불쾌한 분위기, BGM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댓글에 적힌 대로 조작 설명이 끝나고 무기를 장비한다. 그러자 바로 앞에 검은 옷의 캐릭터가 나타났다. 우와, 진짜 나왔네.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역시 이 녀석이 의문의 강적인 듯 했다. 그대로 전투 화면이 바뀌었고 상대의 선제 공격이 들어왔다. 데미지 499. 남은 HP는 1밖에 없었지만 너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 나는 이 게임의 제작자이다. 관리자 전용 화면을 열어서 내 캐릭터의 공격 부여 수치를 500까지 올렸다. 내 공격 차례 데미지 500. 상대의 HP도 500으로 표시되어 있었기에 한 방으로 죽었다. 상대의 HP가 0이 되었지만 쓰러지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서 있었다. 그러자 상대방 캐릭터 머리 위에 느낌표 아이콘이 떴다. 이것은 적과 마주쳤을 때
거나 뭔가를 찾았을 때 뜨는 것이다. 화면 밑에 캐릭터 대화창이 떴다. 이가 뭔가 대답을 하네요. 물음표 캐릭터가 점점점점 점점점점 대답은 안 하지만 대화창이 뜨긴 떠. 이 녀석은 이름도 안 나오는 데다가 말도 없다. 당연하게도 나는 그런 캐릭터를 프로그램에 만들지 않았다. 그러자 그 녀석은 급하게 나와는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옛날 게임을 해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알 거라고 생각하다만 상대방이 이동할 때 나는 움직일 수 없다. 상대방이 화면 밖으로 나가고 나서야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 녀석을 뒤쫓아서 다음 맵으로 넘어갔을 때 그 녀석은 더 위로 이동하고 있는 게 보였다. 당연히 나도 뒤쫓아갔다. 문득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다. 시작의 마을에는 농민이라는 무기 상점 점주, 문지기 등 여러 NPC를 배치해뒀을 텐데 아무도 없었다. 얘가 다 죽였나? 이상하네. 다른 캐릭터들이 전부 사라져 있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을 때 그 녀석은 교회 옆에 있었다. 그러자 의문의 입구가 생겼고 녀석이 들어갔다. 이런 거 만든 적 없는데. 하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도트 그래픽 자작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식은땀이 나는 일은 아마 앞으로도 평생 없을 거다. 각오를 다지고 들어가자 그곳은 횡스크롤로 이어진 긴 복도였다. 벽돌 느낌의 실내, 벽에 걸린 촛불들로 어슴푸레한 공간이었다. 오른쪽으로 나아갔다. 약간 언더테일의 마지막쯤 이런 장면 나오지 않나? 센즈 만나는 곳? 그 오른쪽으로 쭉 이어진 데 있지 않아요? 기억이 날랑말랑 하는데. 다음 화면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조금 앞쪽이 상당히 밝았다. 그 기둥 많은 거기. 가보니까 십자가 모양의 나무 중심에 불꽃 이펙트에 휩싸인 무언가가 타고 있다. 농민. 불길 가운데 있던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타고 있는 농민이었다. 농민이 십자가에 걸려 있었어. 조금 더 걸어가자 무기상점 점주, 문지기도 똑같이 불타고 있었다. 도트 그래픽이라곤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잔혹한 광경에 토가 나올 것 같았다.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만든 이 게임은 해피엔딩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엔딩에서는 시작의 마을로 돌아와 마을 사람 모두에게 축복받는 스토리였다. 그런 미래를 빼앗아가버린 그 녀석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다음에 들어간 방은 막다른 길이었다. 그곳에 그 녀석이 있었다. 등을 돌린 채 미동조차 없이. 나는 그 녀석의 바로 뒤까지 다가갔다. 그러자 대화라는 커맨드가 떴다. 아무래도 이 녀석에게 말 거는 것이 가능한가 보다. 숨죽이고 녀석에게 말을 걸어봤다. 점점점 점점점 여전히 아무 말도 없다. 다음 대화에서 나는 이 게임을 만든 것을 죽을 만큼 후회하게 된다. 어디현. 마침내 녀석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거 서울 강남구 어디초 이거 우리 집 주소잖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어디 번지 2호. 틀림없다. 우리 아파트 주소다. 201호실. 호수까지 특정했다니. 나는 PC 전원 케이블을 뽑고 SNS 계정을 삭제했다. 무서워.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는 거야. 여기에 더 이상 못 있겠어. 그래, 본가로 도망가자. 본가는 다행히도 옆 동네에 있다. 최소한의 짐을 챙겨서 아파트를 나왔다. 차를 몰고 본가로 향했지만 도로가 정체되어 있었고 소방차와 구급차가 뒤에서 계속해서 추월해갔다. 큰 사고라도 났나?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그 사고가 난 것이 내 본가였다. 안 돼. 본가에서 불기둥이 치솟고 있었고 한창 소화 작업 중이었다. 본가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가 있을 텐데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다. 설마 그럴 리가.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서오세요. 시작의 마을의 용사여. 헐. 또라이 아니야? 얘 뭐야? 그러네. 완전 소아온처럼. 소아온이래. 소아온처럼. 헐.
그러니까 게임에서 봤던 게 현실에서. 근데 이 검은색 옷 입은 애는 그냥 악질인 건가? 처음에 질투했던 친구? 헉! 설마? 걔는 게임을 좀 알아가지고 뭘 어떻게 했나? 친구니까 막 얘한테 뭐 이런 거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자료를 공유했을 수도 있고. 친구가 해킹했나? 이래서 친구를 안 둬요? 그거는 그냥 이야기인데요. 현실에선 두세요. 다음은 다시 레딧으로 돌아갈게요. 레딧, 루마니아에서 무언가에게 죽을 뻔했어. 이게 어떻게 들릴지 알아? 사회초년생 20대 배낭 여행객이겠거니 하겠지? 무슨 여행 안내 책자 클리셰처럼 대륙을 가로지르며 나를 찾아와 떠나는 그런 사람 말이야. 하지만 내 얘기를 들어봐. 내 이름은 앤드류야. 낯간지럽게 들리겠지만 나 자신을 찾으러 간 건 맞아. 나는 클레머스주에서 나고 자랐어. 그곳의 산들은 내게 지형을 읽고 오지에 살아남고 자연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줬어. 25이 되었을 때 나는 이미 꽤 수준 높은 트레킹 코스 몇 개를 해치운 상태였어. 페루의 얀데스 산맥 같은 곳 말이야. 조심하지 않으면 고산병으로 쓰러지기 십상인 곳. 몬순 시즌의 말레이시아 캐머런 하이랜드. 회색곰이 사람보다는 50배는 더 많다는. 개무섭다. 우리 전에 곰 나무위키 읽었죠. 50배는 많다는 게 너무 무섭다. 50배는 더 많다는 유콘 준주에서의 3주간의 단독 트레킹. 심지어 정수 필터 하나와 비상식량만 들고 호주 대륙을 도보로 횡단하기도 했어. 대단한 사람이네. 중요한 거는 내가 신상 장비만 갖춘 풋내기 여행객이 아니었다는 거야. 나는 내 분야를 잘 알아. 눈보라 속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별을 보고 길을 찾고 먹을 수 있는 식물을 구별하는 등 모든 것을 할 줄 알았어. 하지만 동유럽의 스텝지대? 그곳은 내가 진심으로 죽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움을 느낀 유일한 곳이었어. 저체온증도 탈수도 길을 잃어서도 아니었어. 완전히 다른 무언가 때문이야. 왜 어떤 장소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지 마시오. 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의 경고가 붙어있는지 이해하게 만든 무언가. 이거는 약 10년 전에 내가 경험해서의 지식은 현지인보다 언제나 우월하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었던 시절의 얘기야. 나는 동유럽을 가로지르며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발칸 반도까지 이어지는 주요 등산길을 모두 섭렵할 계획이었어. GPS 시계에 모든 경로를 그려놓고 호스텔도 예약하는 등 완벽히 준비를 마쳤어. 그리 인기 있는 트레킹 코스는 아니었지만 바로 그 점이 나를 끌어당겼어. 누구나 다 가는 곳이 아닌 덜 알려진 길. 뭐 그런 거 말이야. 독일 관광객들과 줄지어 걷는 것과 다름없는 알프스 같은 곳은 질색이었어. 나는 조사를 마쳤어. 이정표가 많지 않아 길 찾기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좋은 지형도와 튼튼한 GPS가 있었어. 날씨는 꽤 좋아 보였어. 늦봄이었지만 일주일치 식량과 충분한 정수 알약, 표준 방한 장비를 챙겼어. 현지인들은 내 계획에 그다지 흥미있어 보이지 않았어. 트레킹 용품점의 한 노인은 내가 경로를 보여주자 계속 고개를 저었어. 길을 따라가. 도로 근처에 있어. 원래 노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는 서툰 영어로 계속해서 말했어. 키 큰 풀밭에 혼자 들어가지 마. 나는 그 말을 외부인에 대한 시골 특유의 의심증이나 제한구역을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낡은 미신 같은 것이라 생각했어. 게다가 내 루마니아어는 형편없었고 그의 영어도 별반 다르지 않았으니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치부했지. 그렇지만 그의 말을 들었어야 했어. 몰도바에서 루마니아로 넘어가는 국경은 생각보다 번거로웠어. 대부분의 국경 검문소에는 도보 여행자를 위한 시설이 전혀 없어. 차를 위해 설계되었지. 배낭을 맨 미국인이 나라 사이를 걸어서 넘으려고 만든 곳이 아니었거든. 몰도바 경비대원은 내 여권을 대충 훑어봤지만 루마니아 쪽은 달랐어. 아마 25쯤 되어 보이는 경비대원은 이 외딴 국경에서 일하는 게 지루해 죽을 지경인 표정이었어. 그는 내 여권을 넘겨보며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머물 계획인지, 숙소는 예약했는지 등등 서툰 영어로 질문을 던졌어. 내가 발칸 반도까지 육로로 하이킹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자 그의 표정이 변했어.
그는 나이든 경비대원을 불렀고 둘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루마니아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눴어. 마침내 나이든 남자가 나를 보며 말했지. 가이드는 있나? 가이드는 없지만 저는 경험이 많아요. 지도도 있고요. GPS도 있습니다. 둘 사이에 또 루마니아어가 오갔어. 그러자 젊은 경비대원이 만국 공통의 의미를 지닌 손짓을 했어. 나는 그의 손에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줬지. 약간 이렇게 돈 달라고 이렇게 했나 보다. 갑자기 내 서류는 아무 문제 없이 처리가 되었어. 하지만 내가 배낭을 메고 떠나려 할 때 나이든 경비대원이 내 팔을 붙잡았어. 그의 영어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았어. 표시된 등산로로만 다녀. 농장 근처에 머물고 키 큰 풀밭을 보면 들어가지 마시오. 위험하니까. 기묘하게도 용품점 주인의 경고와 똑같은 말이었어.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조심하겠다고 안심시켰지만 그의 눈에는 내가 그 경고를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기색이 역력했어. 물론 그가 옳았지. 나는 그에게 어떤 종류의 위험인지 물어봤어야 했어. 더 자세한 내용을 캐물어야 했지. 다 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는 대신에 나는 국경을 넘으며 그저 늑대나 멧돼지에 대한 일반적인 경고 혹은 과거 분쟁 지역의 불발탄에 대한 우려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들이 내 목숨을 구해주려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 첫 이틀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됐어. 예상보다 빠르게 이동했고 지형도 무난했고 날씨도 좋았어. 호스텔은 따뜻하고 친절했고 하지만 정해진 등산로를 따라가다 보니 예상보다 더 많은 거리를 걷게 되었고 내 GPS는 다음 보급 지점까지의 경로를 약 25km 정도 단축해줄 수 있는 동물 전용 통로를 보여주었어. 이런 데는 가면 안 되는데 완전 군장을 짊어진 상태로 25km는 어마어마한 거리야. 동물길은 보통 꽤 믿을만해. 동물들은 어떤 등산로 설계자보다 쉬운 길을 더 잘 알거든. 그래서 나는 등산로를 벗어났어. 처음에는 동물길이 확실했어. 잘 다져져 있었고 폭은 60cm 정도였고 끝없이 펼쳐진 키 큰 풀과 관목지대를 똑바로 가려질렀어. 키 큰 풀을 조심하라 했잖아요, 아까. 이곳의 스텝지대는 내가 전에 보았던 그 어떤 곳과 달랐어. 중서부의 대초원 풀도 캘리포니아에서 익숙한 관목지도 아니었어. 이곳의 풀은 빽빽하고 불규칙한 덤불을 이루며 자랐고 어떤 곳은 무릎 높이까지, 다른 곳은 거의 가슴 높이까지 자라 있었어. 너무 빽빽해서 20m 이상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였어. 내 지형도에는 이 일대가 나무가 무성한 지대로 표시되어 있었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풀밭이야. 끝없이 펼쳐진 키 큰 풀이 지평선을 삼키고 있었고 지도가 거짓말하는 것 같았고 나는 어떤 자연보호구역이나 정부 소유주에 들어선 기분이었어. 가장 강하게 든 느낌은 이 나라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곳으로 걸어 들어갔거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었어. 풍경은 거의 원시시대 같았어. 그 길을 따라 1시간쯤 걸었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설명하긴 어려워. 산에서 기압계가 떨어지기 전에 뼛속으로 날씨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과 비슷한데 어딘가 달랐어. 마치 풍경 자체가 미묘하게 뒤틀린 듯한 느낌. 바람의 흐름이 이상했어. 동쪽에서 불어오는가 싶더니 몇 걸음 걷자 남쪽에서 불어오고 그러다가 완전히 멎어버렸어. 하지만 풀은 바람에 맞춰 일관되게 움직이진 않았어. 어떤 덤불은 정상적으로 흔들렸지만 다른 덤불은 내 얼굴에 바람이 느껴지는데도 완벽하게 고요했어. 나는 멈춰서서 훈련받은 대로 360도 주위를 샅샅이 훑었어. 귀를 기울이자 곤충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풀이 서로 스치는 끊임없는 속삭이 같은 평범한 스텝지대의 소리들이 들렸어. 딱히 위협적인 건 없었어. 하지만 내 직감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 그때 요란한 발굽 소리가 들렸어. 멧돼지 한 무리가 내 왼쪽으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풀숲을 헤치며 나타나서 무언가에 쫓기는 듯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어. 좋기 130kg은 나갈 법한 암컷을 포함해 8배에서 10마리 정도는 되어 보였어. 그들은 내 길과 수직으로 움직였고 나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아. 얘네도 뭔가를 보고 도망가네요, 멧돼지가.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
멧돼지가 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엄청 위험해. 하지만 놈들은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게 아니고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어. 아마 내 냄새를 맡고 더 안전한 곳으로 달아나는 거겠지?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바람과 상관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듯한 풀더미들. 항상 내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내가 정면으로 돌아보는 순간 멈췄어. 무언가가 풀숲에서 나를 따라오고 있었어. 몸을 숨기는 법을 아는 무언가가. 아, 그래서 움직였다 멈췄다 하는구나. 풀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것이 나를 덮치기까지는 아마 2초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을 거야. 그것은 정면에서 나타났는데 땅에 너무 낮게 붙어 있어서 나는 그 움직임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 나는 공격적인 야생동물에게 통할 것이란 생각하는 행동을 했어. 놈의 주의를 끌기 위해 배낭을 왼쪽으로 세게 던지고 내가 볼 수 있는 가장 빽빽한 풀숲으로 몸을 날렸어. 도박이었지만 그냥 서 있는 것보다는 뭐든 낫다고 생각했거든. 그것은 내 배낭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 나는 땅에 부딪히자마자 몸을 굴려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무언가 내 왼쪽 다리, 발목, 바로 위를 물었어. 강철덫에 사포를 감싼 듯한 느낌이었지. 압력은 엄청났고 내 정강이 뼈를 부러뜨릴 것만 같아. 그리고 그것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했어. 내 손은 풀뿌리든 돌이든 뭐든 닥치는 대로 붙잡으며 끌려가는 속도를 늦추려 애썼어. 그놈은 내가 아무 무게도 나가지 않는 것처럼 나를 끌고 갔어. 아마 25m에서 35m 정도는 이 미로 같은 식물들을 통과했을 거야. 재킷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등과 어깨가 땅에 긁히는 느낌이 났어. 내 등산 바지는 나를 붙잡은 무언가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어. 나는 몸을 비틀어 나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남은 다리로 걷어차려고 했지만 고개를 들 때마다 보이는 것은 마치 그것이 움직이는 풀과 흙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형태가 변하고 흐릿해지는 형체뿐이었어. 그러다 갑자기 그것이 나를 놓아줬어. 나는 손과 엉덩이로 허둥지둥 뒤로 물러나며 저 밖에 있는 무언가와 거리를 두었어. 심장이 터질 듯이 세차게 뛰었어. 다리는 붙잡혔던 곳이 불타는 듯 했지만 아직 움직이는 걸 보니 부러진 곳은 없어. 내 주위의 풀은 완전히 고요했어. 내 거친 숨소리 외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하지만 나는 그것이 여전히 그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 나는 풀밭에 앉아 30초 정도 숨을 고르다가 다리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 물린 자국은 생각보다 깊었어. 마치 거대한 송곳니에 잡힌 것처럼 종아리 양쪽에 2개씩 총 4개의 구멍이 나 있어. 하지만 무서운 부분은 그게 아니야. 상처 주변의 피부색이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처음에는 압력으로 인한 멍처럼 피가 피부 아래 고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멍은 그렇게 빨리 퍼지지 않았고 그렇게 녹흑색으로 변하지 않았어. 변색은 각 구멍에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오고 있었는데 이미 직경이 1cm 정도 되었었고 무릎을 향해 기어 올라오는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어. 독일까? 그것이 내게 무언가에 주입한 거야. 변색된 부위를 눌러보니 손가락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아. 마비 증세는 변색보다 더 빠르게 퍼지고 있어. 이 느낌 진짜 무서운데. 나도 예전에 다리 수술할 때 다리 수술한 게 있었거든요. 뭐 종양 같은 거 떼야 돼서. 그때 하체 마취를 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무런 감각이 정말 없어. 내가 다리를 이렇게 건드리면 느낌이 나잖아요, 실제로. 근데 없어. 그냥 무의 감각이에요. 다리를 이렇게 눌렀을 때. 그거 진짜 무서워. 왜냐면은 계속 그 상태가 될까봐 무서웠어요. 그때 하반신 마취라서 다리를 아예 못 움직이는 상태였어요. 다리도 안 움직이는데 감각도 없어. 그냥 내가 다리를 안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 움직여야 했어, 지금 당장. 그것이 내게 주입한 것이 무엇이든 심장까지 도달하게 놔둘 순 없어. 도움을 찾기 전에는 심장이나 폐에 도달하면 나는 끝장이야. 나는 허리띠를 풀어 허벅지에 견딜 수 있을 만큼 꽉 감아 버클을 채웠어. 압박은 끔찍했지만 독이 퍼지는 속도를 늦춰줄 것이었어. 아마 몇 시간은 벌어질 수 있었겠지? 내 배낭은 내가 던졌던 곳에 그대로 놓여있어. 약 18m 떨어진 곳이었어. 그것이 배낭을 건드리지 않은 것을 보니 이미 가버렸거나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야.
구급상자, GPS, 그리고 남은 물이 필요했어. 가장 가까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열심히 걸으면 몇 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어. 내 다리가 썩어버리기 전에 그곳까지 가야 했어. 나는 더 높은 곳으로 이어져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동물길처럼 보이는 곳을 따라가고 있었어. 그때 풀밭이 얕은 분지로 이어졌어. 폭은 약 5m 정도로 마치 거인의 발자국처럼 땅이 파여 있었어.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봤어. 알. 수십 개의 알이 파충류의 부화장처럼 중앙에 모여 있었어. 풋볼 공만한 크기였고 껍질은 너무 얇아서 투명했어.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 어두운 형체들이 저마다의 리듬으로 꿈틀거리고 움직였어. 하지만 내 속을 뒤집어 놓은 것은 움직임이 아니야. 바로 색깔의 변화였어. 알 속의 것들은 갈색, 녹색, 회색 등 다양한 색으로 변해가며 마치 부화하기도 전에 위장술을 연습하는 것 같았어. 나는 번식지에 발을 들인 거야. 나를 문 성체는 영역을 보호하는 게 아니었어. 새끼를 보호하고 있던 거야. 그리고 알이 있다면은 근처에 다른 성체들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 어쩌면 이놈들의 온 가족이 둥지 주변 풀밭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어. 나는 최대한 조용히 분지에서 물러났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놈들이 저 밖에 있을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어. 내 다리는 이제 불타는 것 같았어. 마비는 심장이 뛸 때마다 함께 맥동하는 깊고 욱신거리는 통증으로 바뀌었고, 여기서 벗어나야 했어. 이 둥지에서. 그리고 이 일대 전체에서 벗어나야 해. 이놈들이 사냥터로 삼는 영역이 얼마가 됐든 독이 내 몸에서 할 일을 마치기 전에 그 너머로 가야 했어. 1시간 후 나는 억지로 멈춰섰어. 좋든 싫든 내 몸이 기능을 멈추고 있어. 사방으로 50m 정도 시야가 확보되는 약간 더 높은 지대를 찾아 배낭에 기댄 채 쓰러졌어. GPS는 지도에 표시된 가장 가까운 건물까지 약 8km 정도 남았다고 알려주었어. 아마 농장이거나 작은 마을이겠지. 농장에 3km 정도 더 가까워졌을 때 나는 그것을 다시 봤어. 이번엔 내가 유리했어. 등산 스틱을 이용해서 몸을 끌어당기며 완만한 오르막을 오르던 중에 무언가 때문에 멈춰 섰어. 약 25m 앞에 풀 모양이 이상해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 무의식이 바람의 흐름과 맞지 않는 움직임을 감지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 무엇이었든 나는 몸을 낮추고 완벽하게 가만히 있었어. 처음에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어. 그저 오후에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끝없는 풀밭뿐이야. 그러다가 바람이 멎었는데 한때기의 풀만 계속 움직였어. 그놈은 거대했어. 좋기 4m는 되어 보였고 바다 악어만한 덩치를 가졌지만 다른 모든 면에서는 완전히 달랐어. 4개의 다리 대신에 6개의 다리가 있었어. 뭐야, 곤충이야? 마치 선사시대 지네처럼 몸 양쪽에 3개씩 고르게 나여 있었어. 하지만 가장 기이한 부분은 피부가 변하는 모습이야. 나는 카멜레온을 색을 바꾸는 것은 본 적 있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 그 생물의 가죽은 갈색, 흑빛, 녹색, 풀빛, 심지어는 햇빛이 초목 사이로 스며드는 얼룩덜룩한 그림자 등등 다양한 패턴으로 물결치며 흘러갔어. 단순히 색만 바꾸는 게 아니야. 질감까지 바꾸고 있어. 마른 풀 줄기와 부서진 흙의 모양을 너무나 완벽히 모방해서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계속 그 윤곽을 놓쳤어. 머리는 순수한 악몽 그 자체였어. 코브라처럼 넓고 납작했지만 그보다 10배는 더 큰 비율이었어. 그것이 살짝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노란색 눈이 그 지역을 훑어보는 것을 볼 수 있었어. 이것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멍청한 포식자가 아니야. 이거는 생각하고 있어. 사진을 찍어야 했어. 증거 없이는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살아나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무엇이 나를 죽였는지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겠지? 나는 가능한 천천히 움직이며 재킷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 예상대로 통신을 두절되었지만 카메라는 작동했어. 난 구도를 잡고 최대한 확대해서 숨을 참았어. 셔터 소리가 온 스텝지대에 울려 퍼지는 듯했어. 그 생물의 머리가 즉시 내 쪽으로 획 돌아섰고 그 노란색 눈은 무서운 정확성으로 내 위치를 고정했어. 나는 풀 속에 몸을 눌러 풍경의 일부가 되려고 애썼지만 이제 그것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
내가 예상했던 육중한 요란함이 아니라 초목 사이를 흘러가듯 미끄러지듯 부드럽고 거의 소리 없는 움직임. 나는 눈을 감고 숨을 멈추려 했었어. 다리는 심장 박동에 맞춰 욱신거렸고 나는 그놈이 감염 냄새, 독 냄새, 즉 독이 제 역할을 하면서 내가 풍기는 모든 화학적 신호를 맡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 그러다 마침내 미끄러지는 소리가 동쪽으로 향하며 멀어졌어. 나는 5분을 더 기다린 후에야 감히 고개를 들었어. 그건 사라졌지만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걸 알아. 이놈들은 똑똑하고 인내심이 강해. 빨리 움직여야 했어. 나는 휴대폰 사진을 확인했어. 흐릿했지만 기본적인 형태와 이상한 비율, 6개의 다리는 알아볼 수 있었어. 만약 내가 저 농장까지 간다면 이것은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미확인 생물학자들은 넋을 잃을 테지. 하지만 먼저 나는 안에서부터 녹아내리는 듯한 다리를 이끌고 다음 3km를 남아야 했어. 마지막 3km는 그야말로 지옥이야. 시야가 계속 흐려졌다가 선명해지기를 반복했고 등산 스틱에 너무 심하게 기대어서 어깨가 탈골될 것 같았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메스꺼움이 온몸에 퍼졌지만 저 앞에 건물들이 보였어. 농업 관련 시설임이 틀림없는 길고 산업적인 구조물. 나는 철조망 틈새를 비틀거리며 통과해 흙길로 들어섰어. 가장 가까운 건물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고 나는 땅에 세게 부딪혔어. 등산 스틱은 자갈 위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어. 루마니아어로 소리치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 나를 향해 달려오는 발소리. 나는 몸을 일으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고 했지만 말은 횡설수설 나왔어. 흐릿한 시야 속에서 건물 하나에 어쩌고저쩌고 제 긴 문장이 있네요. 아그로인더스트릴라? 어쩌고 칠해진 글씨는 알아볼 수 있었지만 나머지 회사 이름은 물속에 있는 것처럼 계속 흔들리고 흐릿해졌어. 강한 손들이 나를 들어 올렸고 그들이 내 다리를 보고 욕하는 소리가 났어. 작업복을 입은 중년의 한 남자가 상처를 가리키며 무전기를 든 누군가에게 어쩌고저쩌고 라고 외치고 있었어. 요즘 루마니아 말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더 나이 들고 걸걸한 목소리가 발라우르 데이아르버 루마니아어로 풀의 용이래요. 아, 풀의 용이라고 말하는구나. 그 단어가 포함된 말을 했어. 아까 그 이상한 애를 풀의 용이라고 하나. 아, 앰뷸런스 같다고? 아, 그러네. 앰뷸란타 뭐 이렇게 적혀있네요. 그 말에 다른 일꾼들 사이로 오싹한 기운이 흘렀어. 그들은 모두 한꺼번에 말하기 시작했고 목소리에는 진정한 두려움처럼 들리는 긴장감이 배어있었어. 풀의 용, 희미한 도끼 속에서도 그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어. 그들은 그것들에 대해 알고 있어. 이름까지 붙여두었던 거야. 내 호흡은 점점 더 힘들어졌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젖은 콘크리트를 통해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어. 세상이 옆으로 기울었고 내가 누워있는지 서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어. 내가 걸어왔던 스텝지대는 사라져 있었어. 응? 그냥 증발해버렸어. 전에는 끝없는 풀의 바다가 있는 곳에 이제는 수십 미터에 걸친 농지로 보이는 풍경이 펼쳐져 있어. 이거는 분명 독 때문일 터였어. 난 의식이 멀어지는 걸 느꼈지. 내가 마지막으로 똑똑히 기억하는 거는 구급차 내부,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타이어의 규칙적인 덜컹거림. 그리고 내 다리를 처치하며 무전기에 대고 빠르게 루마니아어를 쏟아내는 구급대원의 모습이었어. 사이렌 소리는 마치 내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어.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어. 나는 지금 내 서재에 앉아 그 사진의 인화물을 보고 있어. 10년이 지났지만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유일한 증거는 여전히 이것뿐이야. 이미지 화질은 끔찍하대. 이거 보여주면 안 되나?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줬는데 야생 생물학자 등등 돌아오는 반응은 항상 같아. 뻔한 포토샵이네. 카메라 오류네.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인 지도는 좋았지만 우리는 가짜를 1km 밖에서도 알아볼 수 있어. 라고 말했대요. 나는 그들을 탓하진 않아. 만약 누군가 루마니아 여행 전에 내게 이 사진을 보여주었다면 나도 똑같이 말했을 테니까. 병원 기록은 꽤 부실해. 나는 그곳에 6일간 입원해 있다고 하지만 기억나는 것은 단편적인 것들이야. 괴물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그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마도
환자는 독 노출로 인해 망상 증세를 보인다. 라고 번역될 만한 내용을 적었을 거야.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의 기억도 다 흐릿해. 나는 여전히 꽤 엉망인 상태였고, 하지만 난 집에 돌아왔고 몇 달간의 물리치료 끝에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 거의.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람, 이걸 글 가져와 주신 분은 상관없는데, 이 원작자 너무, TMI 너무 많아. 내가 이 마지막 TMI 다 뺐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훨씬 이쁜데, 사진 우리 주지. 우리는 믿어주는데. 우리 슈말코 시청자는 믿는단 말이야. 이런 거 좋아해서. 사진을 안 보여주네? 꺼드러기 절반이래. 이런 거, 내가 이거 읽다가 아까 이거 트위치 시작하기 전에 카페에 어떤 추천글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비슷해. 여기서 막 몸에 독 감염되고 이상하게 됐다 했잖아요, 다리가. 여기 뭐였냐면은 이거 유튜버 속 자신의 팔을 후벼 파는 채널. 근데 이거요, 좀 혐오스럽더라고요. 내가 아까 살짝 봤는데. 잘 감안하고 보세요.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너구리바위님,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글 쓰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좀 혐입니다. 제가 소개할 유튜브 채널을 보기 전에 먼저 모겔론스라는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모겔론스란 망상성 기생충 감염입니다. 모겔론스의 증상으로는 피부 표면 아래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과 피부 아래에서 섬유물질과 모래 알갱이 등이 나오는 등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울증 증세로 내 몸에 개미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있다. 그런 거는 들어봤는데? 이게 뭐야? 이 덩어리는 뭐람? 모겔론스 환자가 주장하는 섬유 물질이래, 이게. 과거에는 도시전설 및 실제 기생충 감염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만 현재는 정신병과 약물 중독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생기는 것이 원인이라 보는데요. 섬유물질은 의류나 면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고, 이번에 소개할 유튜브 채널은 모겔론스랑 관련이 있습니다. 노아 마틴. 썸네일 모자이크 당했어. 노아 마틴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채널처럼 보이지만 영상 내용은 스너프 필름입니다. 노아 채널의 첫 영상은 약에 취한 남자들을 비춥니다. 이 팔이 왜 이래? 영상의 제목인 다투라는 일종의 마약성을 불러일으키는 식물이래. 다투라 퍼니 쉣! 다투라 먹고 반응하는 효과들, 이펙트들인가봐. 영상의 제목처럼 다투라를 먹고 난 모습을 찍는데요. 영상 4분쯤에 나오는 남성이 바로 채널 주인인 잭입니다. 뭐야? 노아 마틴이 채널 주인 이름이 아니고? 왜 잭인데 이름은? 첫 영상은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잭을 찍으면 끝이 납니다. 한번 봐볼까? 잠깐만요. 내가 먼저 확인해보겠어. 무서워. 완전 왜 이래. 눈 후어 파운 줄 알았어. 이 약 먹었네. 4분으로 가볼게요. 있다. 아이고. 지저스. 뱃살 봐. 완전 할아버지네? 완전 할아버지네요. 그냥 이런 책 찢으면서 끝나네. 그러네. 계속 앉아있네. 지금 취해 있는 상태라서. 그 뒤에 두 번째 영상은 잭이 어떤 남자에게 자신의 팔을 내밀면서 시술을 받는 영상입니다. 하지만 그 시술은 잭의 팔을 의료용 칼로 난도질하는 영상. 모겔론스 디지즈. 이 영상의 제목은 앞서 말한 모겔론스입니다. 이를 통해 잭이라는 남성이 모겔론스에 걸린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볼까? 노아 마틴. 잠깐만, 또 내가 먼저 확인해보겠어. 썸네일이요? 아이고. 볼만해.
볼만해. 뭐랄까? 여러분 그거 해봤어요? 몸에 사마귀 나면 손톱깎이로 째는 거? 나 그거 어릴 때 해봤거든요. 산타기래. 사마귀 나와가지고 그거 같이 생겼어. 사마귀를 손톱깎이로 째는 것처럼. 어떤 느낌인지 알죠? 살짝 보여줍니다. 자, 썸네일만 볼게요. 썸네일만. 아까 이분이 모자이크 하신 거. 하나, 둘, 셋. 그지? 사마귀 째는 거 같지? 이런 거. 이거 생각. 이거. 모겔런스 디지즈. 딱 그 정도죠? 뭐 가시 빼는 느낌? 그건데 두 번째 영상이 이제 모겔런스 디지즈라고 적혀 있는 건데 이걸 내가 또 한번 먼저 볼게요. Wait. There. Where? Oh, I can't see it. It's fucking huge. Can't. All right. Oh, that was huge. Yeah, it's in there. 소리는 야동인데? Weird. 오. There's 아이고. a couple more big ones right here. Focus my arm. I don't know how they work. Wait. Where are the towels? 잘 안 보여. Shit. 자꾸 오, 잠깐만, 뱀 뭐가 있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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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살짝만 보여줄게. 이건 안 돼. 아우. 이거 영상에 올라와. 피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그나마 괜찮은 거 하나만 보여줄게요. 왼쪽. 이 정도가 그나마죠? 그러니까 저기 왼쪽 부위가 지금 상처가 났잖아요. 왜 상처가 났냐면은 저기에 기생충이 있다고 지금 질병 때문에 생각하고 있나봐. 저기를 어떤 니퍼 같은 걸로 계속 딱 하고 열라고 해, 자꾸 저기 부분을. 그래서 이 전 부분 보면은 그 살이 살짝 열려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 보고 한 거야. 살을 자꾸 열어. 이 뒷부분은 더 심해. 피가 더 많아요. 방금 봤지? 더 이상 안 보여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 글 또 읽어볼게요. 방금 봤어요? 내가 실수로 잘못 눌렀는데. 아우, 노딱 걸릴까봐. 이거 회색 처리해야 돼요, 노딱 안 걸리려면. 맞아, 이거요. 이거 방금 본 거죠. 네 번째 영상은 잭이 밤하늘을 찍으면 UFO라고 주장하는 거래. 이를 통해 잭은 음모론에 취한 걸. 네 번째? 이거 매시브 UFO. 이거 뭐 그냥 헬기나 위성이나 뭐 저기 비행기 같은 거 같은데. 비행기잖아. That's a plane. 점점점. That's a plane. 우리랑 같은 말 하네요. That's a plane. 그랬고 다섯 번째 영상에서는 그런 잭의 상태를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야. 유튜브 시청자분들 인사드립니다. Well, okay. Hello to everyone out there in YouTube land. 유튜브 We 랜드. are today going to 모겔론 수술을 받는데 사람들이 모겔론은 캠트리엘이라는 화학물질 때문에 생긴다더군요. 굉장히 고약한 병인데 살을 마취제 없이 파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들로 많은 걸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설명란 속에 영상의 설명란 속 잭은 마취제는 정부가 인구를 줄이려는 정부의 음모이고 그렇게 마취제 없이 살을 파내야 한다고 주장한대요. 그 뒤에 나오는 3개의 영상들은 마취제 없이 살을 파는 모습. 인데 이제 아까 썸네일 있죠? 썰저리. 한번 다시 또 내가 살짝 볼게요. 관우. 진짜 관우다. 서양 관우. 아구. 저 안 나와요? 당연히 이렇게 팍 하고 안 되니까 계속 하거든요. 무슨 이 거대한 발톱깎이로 째는 느낌이야. 내가 말한 그 사마귀 손톱깎이로 째는 거 있죠? 그냥 딱 그거야. 오. 근데 무슨 누가 할머니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 시청자분들 인사드립니다. 하세요. Alright, hello everyone out there in YouTube land. 오늘 밤에는 모겔론스가 뭔지 알아볼 건데요. 또한 내 피부 속에 내 피부 속에 모겔론스를 잘라낼 겁니다. 마취제 없이 말이죠. 사람들은 모겔론스가 컴트레이너 또 똑같은 말 하시네. 이제 수술이 시작하죠. 또 그 다음 영상도 니퍼로 후벼 파네요. 그래서 잊지도 않은 섬유물질을 제거하는 영상인데요. 또한 앞서 말한 영상 속 내용처럼 같은 날에 찍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거 좀 딱하다. 또 헬로 유튜브 시청자분들, 이거 팔이 많이 다쳤어. Alright, hello. 그렇지 않아요? 여기 팔이 좀 다친 것 같지 않아? 울퉁불퉁한데? 제 모겔론스들을 꺼내는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이 아직 다 끝난 건 아닌데요. 제 다른 팔에는 전에 꺼낸 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 고통을 즐겨주시면 좋겠고 수술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휴. 그 뒤로 두 개의 똑같이 니퍼로 살을 흡입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후에 재개 행보나 생사 여부는 아직 밝혀진 게 없대. 그러니까 오히려 저거 하면서 감염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네 이분이. 와. 만약 호기심이 생겨서 채널에 들어가 영상을 보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래. 나는? 어우, 안 돼, 저거. 잠깐만요. 그 뒤에 것도 한번 볼까? 안타깝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무 확대해. 너무 눈 아파. 기본적으로 이만큼이에요. 확대를 너무 많이 해. 여기까지야. 아니, 너무 가까이 보여줘. 진짜 상남자다, 상남자. 아우, 자꾸 저 발톱깎이 같은 거를 깎냐? 그리고 뭐가 나오지도 않는데? 이게 아직도 여기 남아있다니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유튜브 이거 왜 검열이 안 돼요? 19세로 하든지 아니면 내리든지 할 텐데 의료 영상으로 판단해서 안 내린 듯? 그거 있어, 맞아. 이거는 좀 다른 건데, 야한 건데. 의료 영상으로 판단했다면은 다른 것도 교육 영상으로 판단해서 안 내린 게 있거든요. 아기 모유 수유하는 그런 교육 강의인데 이제 그거를 좀 악질적으로 돈 버는데 이용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용처럼 나오니까 가슴이 노출되어도 영상을 안 내려요. 모유 수유 영상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걸 이제 악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영상은 13년 전이네요. 마사지 같은 거 올 노출했는데 교육용이라고 안 잘리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은근 있어. 13년 전이 마지막이네. 맨 처음 영상은 15년에 올렸고요. 이건 뭐야? 두 번째 영상은? 깜짝이야, 나 총소리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그냥 술 마시고 노는 소리네. 무슨 어디 나 휴지 밑에 갇혀있는 것 같아. 아무튼 이런 거였어요. 아이고, 안쓰러운 할아버지다. 그냥 이거 마취하시고 하지. 나도 그 다리에 있는 종양 마취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랑 비슷해요. 나도 진짜 실제로 내 다리 종아리 안에 종양이 있었어요. 그거를 제거한 거야. 그 내 병 이름이 뭐더라? 나 이 병을 처음 들어봤어. 이게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종아리에 그냥 요만하게 뭐가 튀어나와 있었어. 실제로. 요만한, 진짜 이만한 거. 근데 이게 누르면 너무 아프고 가끔씩 잘못 건들면은 종아리 한 3분의 2가 다 아팠어요. 으악 하면서 이렇게 너무 아팠어. 이제 그거를 한 거의 1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나? 그렇게 살았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좀 나이 들고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빨리 수술해버려야겠다. 라서 뗐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자궁이 진짜 미세하게 남아있어요. 그때가 그거예요. 나 저기 간호사 언니가 나한테 링거 이거 주사 계속 이상하게 꽂았다는 데 있죠? 그때가 이거예요. 수술 안 무서우냐고? 약간 무서웠지. 찾았어. 혈관평활근종. 혈관평활근종이야. 이름이 너무 어려워. 이게 내가 들었을 때 양성종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혈관에 이르는 근육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근육들이 소용돌이처럼 말린 거야. 나 저 이토준지 세계관 주인공이었어. 말려가지고 그게 덩어리진 거였어요. 그게 있었어 내 다리에. 우주마키가 내 다리에 있었다 이 말이야. 그걸 똑 떼어냈습니다. 근데 그거가 이미지가 약간 인터넷에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요. 약간 이렇게 뭔가 핑크 색깔 보여요? 나는 근데 저 정도는 아니고 이만했는데 약간 이 사람은 본인 몸에 이런 게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나는 실제로 있었다 이 말이야. 잘라낸 건 못 봤어요. 근데 혹같이 조금 튀어나와 있었어. 이거 내가 여기에 수술을 해가지고 샤워할 때 이렇게 내가 돌돌 말고 했어요. 이거는 그때고. 이거예요. 혈관 평활근종. 혈관의 평활근에서 발생하는 양성중양. 어쩌죠. 여성의 다리에 중년 여성인데 나는 이거 20대 이전에 미성년자 때부터 살았는데? 이거 봐. 이거 주펄림 양말. 이게 나를 아프게 했어요. 이거 봐. 근데 이게 진짜로 악질인 게 이만큼만 아프면 모르겠는데 이거 잘못 건든 순간 이만큼 다 아파. 이만큼. 여기까지 다 아파. 물 5야. 왜 이렇게 빨라? 5는 무슨 5야.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떡 떼어냈다. 왜 이렇게 늦게 수술했냐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버텼나봐. 이 다리 사진 약간 부끄러우니까 내릴게요. 다리 노출 너무 많이 됐어. 너무 야해. 너무 야해서 이거 좀 잘라야겠다. 너무 야하다. 나도 정강이 비슷한 거 있어. 건들면 아픈 거 그냥 살고 있다고?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의사쌤이 말하기를 안 아프면 그러니까 뭐 아파도 안 아파도 그냥 문제 없으면 괜찮다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지 말지는 자기 맘. 이렇게 하겠다. 그랬던 것 같아. 님 생방에 남았대. 그건 괜찮아. 이렇게 하겠다. 아무튼 그래요. 손가락에도 생기는 사람 있네. 이거 봐. 이거 너무 불편하겠다. 자궁에도 이런 게 있고. 나 자궁에 있으면 너무 싫겠다. 네, 이 증거로 남겨놨습니다. 내 다리 털 봐. 나 다리에 털이 너무 많아. 다리 털 보니. 여러분도 저런 볼록 나온 게 아프다면 저랑 같은 증상일 수 있으니 너무 아프면 병원 가세요. 미녀는 털이 많아요, 원래. 종영 보여주려다가 너무 많은 걸 보여준 그녀. 그러게. 이 아저씨, 이런 거 약을 하지 말았어야지. 아이. 바보. 난 이런 게 실제로 있었다고. 여러분도 뭐 저렇게 몸에 난 거 있었어요? 제거한 거? 근데 제거하니까 참 좋아. 이제 안 아파. 약간의 흉터는 있는데 지금은 약간 껌해요. 그 부분이. 포경수술이요? 그거. 네. 여기까지 알아볼게요. 자, 다음 글 읽겠습니다. 그만해. 또 구울님 제목 왜 살아있는 거야? 고등학생 때 얘기다. 시험이 끝난 해방감에 친구와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동아리 활동이나 공부 때문에 바쁘지만 시험 기간에는 동아리 활동도 쉰다. 그래서 시험이 끝난 날엔 항상 이렇게 마음껏 놀곤 했다. 그렇긴 하지만 난 지쳐있다. 시험 전날까지 매일 밤늦게 벼락치기를 하느라 거의 자지 못했다. 오랜만에 게임을 하고 싶기도 했지만 졸음이 이겨버려서 결국 한계가 오고 말았다. 미안, 조금만 잘게. 그렇게 말하고 바닥에 굴러다니던 학교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다. 거기서 꿈을 꾸게 됐다.
눈을 떠보니 난 전철을 타고 있었다. 주변 좌석에는 빽빽하게 승객들이 앉아 있었지만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누구도 얼굴을 들려고 하지 않았고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기분 나쁠 정도로 조용했고 차량 전체에 음침한 공기가 감돌고 있다. 이상하게도 나는 금방 이거 꿈이네 라고 알아차렸다. 최근에 자각몽 꾸는 법이라는 영상을 본 탓일까? 뭔가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자각몽인가? 그럼 좀 즐겨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딱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전철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하지만 곧이어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차량 제일 앞쪽 좌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말없이 일어나 다음 칸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뒷사람도 그리고 그 뒷사람도 거의 같은 간격으로 차례대로 일어나 이동했다. 처음에는 그냥 멍하게 보고 있었는데 점점 그 움직임이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져서 불안했다. 이거 나도 일어나야 하나? 하지만 꿈이란 걸 알고 있는 이상 그것을 따를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나는 순서가 돌아와도 안 움직이기로 했다. 결국 바로 앞 사람이 일어나 이동했고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하지만 난 움직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으려 했다. 그때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쪽을 빤히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무서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다음 사람이 알아서 일어나겠지 생각했지만 몇 분이 지나도 다음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신경 쓰여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때 눈이 마주쳤다. 옆 사람은 마치 분노를 억누르는 듯한 얼굴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웠던 것은 그 눈 전체가 새카맣고 빛도 감정도 전혀 없다. 마치 끝없는 어둠으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숨이 멎을 것 같아서 반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모두가 나를 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승객들 전원이 고개를 들고 새까만 눈으로 같은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뭔가를 재촉하듯이. 뭐냐고 이거. 움직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다. 하지만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어서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자 모두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너무나도 이상해서 몸을 떨며 앞 사람들과 같이 차량의 출구를 향했다. 하지만 출구에 도착한 나는 굳어버렸다. 거기에 다음 차량 따위는 없었다. 단지 밖으로 몰아치는 차가운 바람과 맹렬한 속도로 달리는 열차 소리만 귀에 들어올 뿐이었다. 앞으로 가면은 여기서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뛰어내리면 죽는다. 그런 확신이 들었다. 다리가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등 뒤에서 또다시 그 시선이 느껴졌다. 돌아보지 않아도 안다. 모두가 나를 보고 있는 거. 나아가라는 거냐? 뒤를 돌아보니 모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자각몽이라고 알고 있어도 무서워서 몸이 굳어버렸다. 움직이지 못한 채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문득 비상정지 버튼이 생각났다. 이거를 멈추면? 필사적으로 비상 버튼을 찾자 아까까지 없었던 곳에 버튼이 나타났다. 망설임 없이 누르자 귀를 찢어지는 듯한 경적이 울려 퍼졌고 열차가 점점 감속하기 시작했다. 열차가 멈췄고 본 적 없는 역에 도착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역에 내렸다. 열차가 천천히 움직였고 무심결에 뒤를 돌아봤다. 그러자 승객들 전원이 창문 너머로 나를 노려다보고 있었다.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눈을 떴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나는 땀범벅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꿈이라는 걸 알고 있어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문득 친구를 보니 게임 오버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야, 괜찮냐? 말을 걸자 친구는 천천히 내 쪽을 돌아봤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숨이 멎었다. 꿈속에서 본 승객들과 같은 얼굴. 눈도 새까맣고 분노로 가득한 표정.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왜 살아있는 거야? 공포의 비명을 지를 게 뻔하면서 친구의 어깨를 붙잡자 금세 원래 얼굴로 돌아왔다. 뭐야? 잠에서 덜 깼나? 그렇게 말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게임을 다시 시작한 친구를 보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건 진짜 꿈이었을까? 지금도 그 얼굴과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거 작성자님이 멍숭이 꿈 생각난다 했거든요. 멍숭이 꿈도 그거잖아요. 한 명씩 가면서 죽고, 한 명씩 가서 죽고, 말이 안 나와. 이제 내 차례가 오는 거잖아. 그치? 죽을 차례가 됐던 건데 비상정지 버튼으로 다행히 산 거네. 꿈에서 죽으면 진짜로 죽는 거? 꿈에서 내 차례를 기다리는 거였죠? 말을 왜 이렇게 못하니? 원래 못했는데요? 알바셈! 원래 못했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말해야 이 대화가 끝나. 맞는 것 같다고 말해줘. 그게 초심이래. 자, 이거 진짜 마지막이에요. 친구 A군의 집. 나에게는 초등학생 때부터 함께해온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에는 그 녀석과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 더 적었고 서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된 지금도 가끔 통화하면서 게임하는 그런 질긴 인연인 소중한 친구입니다. 이것은 그런 그 녀석과 만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적의 일입니다. 이하 친구 A군이라 하겠습니다. A군과 놀 때는 항상 우리 집이거나 근처의 공원이었고 다른 애들도 섞여서 놀 때는 그 애의 집에서 놀거나 그래서 A군의 집에 갈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A군도 처음에는 자기 집에 놀러오라 했지만 내가 돌려서 거절하는 일이 반복되자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옛날에 딱 한 번 A군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잊을 수도 없는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첫날이었어요. 무더운 체육관에서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을 흘려듣고 A군과 나는 교실로 돌아오던 중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오늘 놀래? 라는 말로 우리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드물게도 A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안 놀래? 좋아 라고 한 뒤에 교실 앞에서 헤어졌어요. 교실에 들어간 뒤에도 마음이 들뜨고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의 집은 학교 근처 단지에 있는 땡땡 맨션 땡번관의 최상층 10층이라고 했습니다. 맨션에 살아본 적이 없는 나에게 있어서는 어찌되었던 최상층이란 말은 호화로운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맨션이 이제 집중해서 왔다. 철순의 집이 맨션이잖아요. 맨션이 우리나라 아파트 느낌? 그래서 되게 잘 사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와르르 맨션 말고. 나팔꽃 씨앗을 심은 화분을 안고서 체육복 차림에 배식 당번복을 발로 차며 집에 도착. 집에 오자마자 짐은 현관에 팽개쳐 놓고 급하게 제일 좋아하는 트레이딩 카드와 게임기를 가방에 쑤셔넣고 힘차게 뛰어갔습니다. 집합 장소는 A군이 사는 맨션 앞이었어요. 입구에 커다란 문을 밀고 들어가 그 녀석의 집에 호출을 넣었습니다. 띵동! 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A군의 어머니신가요? 네, 혹시 글쓴이군? 맞아요, 라고 대답하니 A랑 같이 온 거 아니야? 아직 집에 안 왔는데 라고 하셔서 그러면은 여기서 기다릴게요 라고 말하고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A군의 어머니께서 먼저 올라와도 된다고 했지만 뭔가 어색해서 그냥 얌전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군이 체육복 주머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A군은 안 기다려도 괜찮았는데 라고 하며 도어락을 풀고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구 버튼을 까치발을 들며 누르자 곧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10층 아니야? 라고 내가 묻자 그 녀석은 혹시 모르잖아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9층에 도착하자 A군은 기세 좋게 뛰어나갔고 제가 내리기도 전에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에 무거운 문을 열고 A군이 척척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뭐가 혹시 모르는 자기 층을 노출하기 싫다는 건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당황스러워서 뒤를 따라가자 계단 위에 철제문이 있었고 그 앞에 A군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비상문을 정면으로 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 손잡이에 손도 대지 않은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이 굉장히 기분 나빴던 것으로 지금도 기억합니다. 몇십 초쯤 지났을까 A군이 손잡이에 손을 얹고 간다. A군은 그렇게 말하고 평범하게 문을 열어 바로 앞에 방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일단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시원한 바람이 새어나오는 그 녀석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왔니? 어서와. A군의 어머니 목소리가 안쪽에서 2번 들렸습니다. 이거 약간 집이 신기하게 생겼네. 최상층이라서 그런가? 철제문 하나 있고 그냥 현관문 하나 있고 이런 이중문이 있나봐. 원래 약간 꼭대기 집주인층은 좀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느낌인가? A군의 어머니 목소리가 안쪽에서 2번 들렸습니다. 굉장히 젊은 어머니셨고 따라주는 칼피스는 엄청 차갑고 맛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에 몰두하다가 여름이긴 했지만 6시 반이 되어서 밖은 오렌지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슬슬 돌아간다고 전하자 A군은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내일도 놀자고 약속을 하고 바이바이 인사를 하자 현관문이 천천히 닫히고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이어서 잠깐 있다가 찰칵 하고 기분 좋은 소리가 2번 났습니다. 엘리베이터의 하강 버튼을 누르고 10층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충전기. A군의 집에서 게임기 충전기를 놔두고 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이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만 아직 막 올라오기 시작해서 3층쯤에 있었기에 몸을 돌려 급하게 그 녀석의 집 현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그와 동시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딴 생각하는 사이에 열려 있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이 열릴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모습도 보지 못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문이 열려 있었고 그 녀석이 바로 앞에 가만히 서 있던 것 마냥 점점점. A군은 무표정하게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슬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조금 웃는 것 같기도 화가 난 것 같기도 한 평소에는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 충전기. 그렇구나. 괜찮아, 들어와. A군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마치 녹음된 라디오 같은 톤이었습니다. A군의 상태가 명백히 이상하다는 것을 바로 느꼈습니다. 나중에 차분하게 생각해봤더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더라면 초인종이 울린 그 한순간에 A군이 바로 앞에 있었다는 건 현실적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확실히 A군이었습니다. 하지만 A군이지만 A군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위화감을 눈치채지 못한 당시에도 직감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A군은 얼굴 근육을 거의 쓰지 않은 채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인간을 흉내내는 듯이 배나 등을 누르면은 정해진 대사를 반복하는 장난감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휙 하고 A군의 어깨 너머로 사람의 형태가 보였습니다. 노을의 여광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실루엣이 상당히 컸고 팔다리가 긴 인형 같은 무언가가 거기 있었어요. 목 같은 부분은 뒤로 꺾인 채 비스듬히 향해 있었고 거미같이 새카맣고 긴 팔다리의 관절을 천천히 굽히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아까까지 있던 거실이 아니다. 자세히 보니 복도에 불도 꺼져 있었고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거실에서 순간적으로 눈을 돌려 A군의 발치를 보자 한 장의 작은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사철 같은 무언가가 한 움큼 올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 작은 접시의 의미를 몰랐지만 어느 정도 책이나 문화를 접하게 된 지금은 그것을 떠올리기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놓여있는 상황이 전부 기분이 나빴고 눈에 들어오는 정보 전부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접시 위에 사찰? 그건 아는데 소금 이렇게 접시 같은 데 올려두고 막 까맣게 바뀌면은 어쩌고저쩌고.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접시 위에. 아무도 몰라요? 일단 읽을게요. 머리는 생각을 멈췄고 완전히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게 되었을 때. 윙! 주머니 속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때 순간 정신이 들어서 미안, 바이바이. 그렇게 말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비상문으로 뛰어들듯이 1층까지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몇 번이나 발이 걸릴 뻔했지만 옆을 보지도 않고 몸을 내밀듯이 어떻게든 아래로 내달렸습니다. 다행히도 뒤를 따라온 듯한 기척은 없었습니다.
밖에 세워둔 자전거에 올라타자마자 바로 밟았습니다. 문득 신경 쓰여서 조심스레 10층으로 눈을 옮겨보니 A군이 한 손에 뭔가 가느다란 코드 같은 것을 들고, 충전기인가 보다. 베란다에서 이쪽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미안 A군, 오늘은 그냥 갈게, 내일 보자. 그렇게 마음속으로 사과하며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모퉁이 직전에 다시 한번 봤을 때 아까와는 달리 여성과 남성과 A군이 베란다에 나란히 서서 그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3명이 됐네? 마치 그림자가 드리운 것처럼 어둡고 까맣게 서 있었어요. 집중해서 봐야 겨우 표정이나 윤곽이 보일 정도? 그들 주위 공간이 마치 물에 녹인 설탕처럼 일렁일렁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성 쪽은 본 적이 있었습니다. A군의 어머니. 아마 A군을 사이에 두고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아버지라고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기묘한 광경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나와서 손도 안 흔들고 셋 다 그저 서서 이쪽을 바라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애초에 저는 그 녀석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는 A군과 A군의 어머니밖에 없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선 가장자리에서 A군 같은 무언가가 입꼬리를 천천히 올리고 있는 것 같았지만 기분 탓인 걸로 하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A군에게 제대로 사과하자라 생각하고 폰을 열었습니다. 부재 중 한 건. 처음에는 집에 오는 게 늦어서 부모님이 전화한 건가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발신자는 그때 현관 앞에 있던 A군이었어요. 다시 전화를 걸자 충전기 안 들고 갔어. 내일 줘도 돼? 라고 말해서 진짜 A군이구나 싶어서 안심했습니다. 괜찮은데 아무래도 다음번에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 일단 같은 게임기를 가지고 있고 A군의 집에 몇 번이고 가는 건 좀 그래서 그 이후에 2번 다시 그 녀석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왜 9층에서 계단으로 간 건지 본인에게 맘먹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A군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다른 집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고 아빠가 말했어. 잘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라는 느낌으로 그 녀석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때 누른 초인종은 무엇의 집의 초인종이었을까? A군의 아버지는 그 방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들어가 버렸다면 나는 2번 다시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나저나 현재 A군은 도쿄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가는 지금도 여전히 그 10층 집인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그거 채팅에서 짱구 무서운 편 같다고 하는데 그 짱구에서도 철수 맨션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일 하나 있지 않아요? 철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짱구가 계속 엘리베이터 타고 돌아다니는 거? 약간 그거 생각나네. 나도 그거 느낌으로 봤어. 그러면은 9층을 통해 올라가야지만 진짜 집으로 가고 10층에서 내리면은 아까 그 쎄한 집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건가? 짱구 감성이네. 그러면은 아까 그 3명 나와 있었다 했잖아요, 베란다에. 그거는 10층 그 이상한 집의 가족들 3명인가 보다. 9층으로 통해 들어가면 집에는 A군이랑 엄마밖에 없는 게 맞는데 10층 이상한 집에는 아빠까지 있던 건가? 그래서 그렇게 인원수가 달랐던 건가? 오호. 아무튼 이런 얘기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꽤 읽은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늘 글 가져오신 분들 다 너무 감사합니다. 직접 번역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도 아까 나 다리 뭐 난 것처럼 뭐가 아픈데 계속 가지고 있지 말고 만약에 뭐 실비 있으면은 보험 되니까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이거 심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여러분. 이중잠금 잘 해야지 장롱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전신 거울뒤 잘 확인해보세요. 쪽지 같은 거 안 붙어있나?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중잠금 침대 아래 곱창 위아래 하나에 부엌 창문 세탁기 안에 잘 확인하시고 주무세요. 안녕.
빠이빠이. 안녕히 주무세요. 맨날 겁준대. 그게 내 일인걸? 안녕. 빠이염.